안녕하십니까. 이주의 경제 현안. 최근에 지금 그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이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 체제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경험을 해서 남북한이 공통으로 번영되는 시대를 주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남북 경협의 과도한 망상적인 낙관론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워낙 이게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중요한 현안이라서 다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북한하고 우리가 경제협력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를 우리가 실증적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사례는 많지 않고 통독에서 서독이 동독을 도와준 것이 어떤 비용이 들었고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보시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논리적인 유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990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1인당 국민소득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독은 18,690불이었고 동독은 9,679불로 단 2대1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서독이 동독에 비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배가 높았던 거죠. 지금 북한의 정확한 그 1인당 국민소득은 잘 밝혀지지 않고 사실은 그 통계에 따라서 그 진폭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대충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24배를 더 잘 사는 거로 돼 있어요. 다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은 24배 가난한 거죠. 그러면 그 같은 수준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독은 동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2분의 1이 있던 거를 1로 올리는 거, 우리는 24분의 1이 있던 걸 올리니까 12배의 큰 격차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독의 통일 시대 인구는 6,600만이었고 동독은 1,600만입니다. 그러니까 서독의 인구가 동독의 인구의 4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5,100만 대 2,500만으로 2대1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은 4명이 1명을 지원해주면 되는데 우린 2명이 1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인구당 부담도 2배로 커집니다. 그 다음에 국토 면적은 동독은 훨씬 서독에 비해서 적은데 북한은 동독의 1.2배고 남한보다 큽니다. 그리고 동독의 대부분의 땅은 평지고 남부에만 산악이 있는 반면에 북한은 다 산악입니다. 그리고 동독은 이미 만불국가이기 때문에 도로나 전기나 이런 일반적인 인프라가 깔려 있었던 반면에 북한은 지금 철도고 도로고 전기고 용수고 평양을 제외고는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요소를 다 생각하면 서독이 동독을 지원해줬던 경제적 부담에 우리는 몇십 배에서 100배 이상의 부담을 지어야 같은 수준의 경제로 만들어가는 비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동독이 통일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28년, 30년 동안 무려 매년 70조에서 100조씩 해서 2,800조에서 3,000조를 지원해 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동독은 서독의 가구당 소득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아직 대등한 게 안 돼 있고요. 그 유럽 전체에서 서독의 경제 비중하고 지금 통일이 된 후에 유럽 전체 경제에서 통일된 독일의 경제 비중을 보면 같습니다. 즉 뭐냐면 동독이 서독에 들어왔다고 해서 독일 전체 경제가 더 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인구가 늘었으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쪽에서 생긴 부를 여기 갖다가 주다 보니까 그 비용이 너무 커서 전체 네트로 증가하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즉 동독이 서독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3,000조를 집어넣고도 잘 안 되고 있기 일방적인 시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냐면요. 2017년 통계만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36조입니다. 국민 총생산이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1730조입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5%가 안 되는 4.8%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거죠. 24분의 1이니까요. 4%밖에 안 됩니다. 자, 북한이 만약에 10%를 성장한다. 그럼 한 1년에 늘어나는 부가 얼마 되냐면 36조의 10%니까 3.6조가 되죠. 우리 1700조의 2%만 성장해도 한 해에 늘어나는 경제의 부의 크기가 35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2%만 성장해도 지금의 북한 경제만큼이 매년 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이 우리한테 붙는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소득주도 정책으로 저소득층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라고 홍장표 수석이 내걸었던 총 금액이 20조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0조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전체 GDP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돈을 더 투여해가지고 만약에 경제가 살아나면 그냥 빚을 내가지고 한 2, 3% 돈 투입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작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얼마나 작은 거냐고 하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36조고 우리는 1730조로 우리 전체 크기가 48배. 1인당으로 보면, 국민소득으로 보면 우리가 한 25배 크고요. 그래서 북한 경제는 남한 경제, 아까 제가 4%였는데 아니 정확하게는 2.08%입니다. 2.08%. 2%밖에 안 되는 거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을 봐서 4.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거라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의 광주시의, 북한이 광주시 하나의 경제 크기고 대전시의 크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서울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등포구하고 구로구를 합친 경제 규모가 북한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큰 강남구보다는 훨씬 적고요. 강남구는 2017년에 58조 경제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36조니까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한 구의 경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가 조금 경제가 활성화된다 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워낙 작으니까 어떤 나라가 경제 개방을 해가지고 교역 파트너, 중요한 파트너가 되려면 이게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구매력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이 예를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등소평에 의해서 개방 개혁을 한 거가 1978년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돼서야 우리한테 중요한 경제 90년대 돼서 우리나라가 92년, 97년 요 사이 때 저임금 노동 집약 산업이 중국으로 가기 시작을 했고, 그 후에는 이제 자본 산업이 가기 시작을 해서 보통 한 30년쯤 돼야 78년에 시작했는데 중국이 90년 초가 돼서야 2,000불,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 국가가 됐거든요. 베트남이 도이머이라고 그래서 개방 정책을 쓰고 지금 이제 가서 김정은 보고 배우라고 그러는데 이걸 선언한 게 1986년입니다. 근데 이제 2000년 넘어가서야 우리가 베트남에 본격 진출을 하죠. 그러니까 20년 정도가 지나야, 20, 30년이 지나야 경제 의미 있는 파트너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우선은 값싼 노동력이 있다고 생산하는 거 아니죠. 도로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용수도 있어야 되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부자가 돼야 구매력이 생기잖아요. 또 세 번째는 이 나라들은 아직 생산 활동을 하고 기업 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지식적인 경험이 없잖아요. 이런 걸 축적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정말 중국이나 베트남을 따라해서 올해 시작한다고 그래도 우리한테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는 데는 3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개성공단이 경제에 큰 해법이 됐던 것처럼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경제 해법이면 소득주도 성장론은 사기죠.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 뭐냐니까 저임금 근로자한테 임금을 많이 주면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한국에 임금 비싸니까 싼 임금 있는 북한으로 다 가라.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론이 사기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이면 우리 경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북한의 싼 것 쪽으로 다 생산기지가 이동을 하면 남한의 근로자들은 북한의 저임금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냐? 이 질문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북한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면, 저임금 근로자 때문에 잘 살 수 있다면 굳이 북한에다가 우리가 지금 목맬 이유가 없죠. 값싼 외국 노동자를 대량 수입하면 우리 경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경제 살아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개성공단이 우리나라 경제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국가를 실패하는가, 그 책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북한이 실패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베네수엘라가 왜 실패했냐? 돈이 없냐? 석유 팔아서 돈을 많이 가는데도 실패하다. 정치, 사회 구조, 제도화의 차이라는 거죠. 시장 경제를 수용해야 되는 거고, 장마당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려 시대 때도 장마당은 있었고 조선 시대도 장마당은 있었습니다. 근데 장마당이 시장 경제가 아닌 것은 기업이 있어야 시장 경제다. 대규모 자본이 집착해서 혁신을 해야 되고 싸게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북한은 기업이 없는데 기업을 수용할 제도 개혁을 할 것이라고 하는, 정권이 김일가의 독재가 아니라 제도에 의한 통치를 하겠다는,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제도 개혁을 못하는 거죠. 자유를 허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을 가보시면 이거는 정상적인 공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와서 노동력만 파견하고요. 전기도 정부가 거의 공짜로 주고, 용수도 남한에서 공짜로 주고, 땅도 공단이, 토지공사가 개발해가지고 공단도 공짜로 주고, 그래서 자기는 설비만 들어가서 값싼 노동력을 썼던 완전히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좀비 공단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되지도 않고 북한 경제를 살려주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 비용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남북 공동 번역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원리에 맞지도 않고 역사적 사실에 맞지도 않고 통독의 사례를 보지도 않는다. 우리는 만약에 통독의 사례를 예측을 한다면 수천조를 수십 년에 거쳐서 지원해 줄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 사실을 자꾸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과도한 낙관론이나 허황된 이야기로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 신한반도 체제에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가를 금주의 경제 현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